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1편 동방무역 편입니다. 동방무역 편에서 제3화 베네치아 상인의 한탕 무역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베니스 상인이 누굴까? 아마 아무도 못 맞힐걸요? 제가 문제는 냈지만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베네치아 상인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아마 못 맞힐 겁니다. 바로 이분일 겁니다.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는 세계 3대 여행가 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의 정화, 그 다음에 아랍 지역의 이븐 바투타, 그리고 이제 마르코 폴로 하지만 이분은 여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무역선을 타고 무역을 하러 갔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동방무역선을 타고 떠났습니다. 언제? 아주 어릴 때, 17살 때.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 배를 잃어버리고요. 이제 아버지가 꼬십니다. 야, 내친 김에 중국 가자. 내가 전번에 황제 만나고 왔는데 뭐를 좀 부탁했어. 같이 가자. 그래갖고 육상 실크로드를 따라서 3년을 갑니다. 그래 도착한 곳이 상두, 현재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17년을 중국에서 합니다. 대단하죠? 마르코 폴로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가는 도중에 새로운 언어들을 배워갖고 황제를 만났을 땐 세계 언어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황제한테 실크로드상의 문물들을 소상히 소개했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돼요? 야, 너 가지 말고 눌러 앉아라. 그래갖고 황실에 눌러 앉아서 17년간을 삽니다. 물론 세무 관리도 했고요. 미얀마, 예, 미얀마 굉장히 멀죠. 중국에서부터 미얀마까지 가려면 지금도 비행기로도 한 3시간, 4시간 걸린답니다. 예, 제가 AI에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황제를 아련하는 마르코 폴로, 그렇죠? 이 원나라, 어, 세 번째 황제, 세조죠. 쿠빌라이 칸.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살이 된 마르코 폴로입니다. 돌아올 때는 해상 실크로드를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됐느냐? 이제 황제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조금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좋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냐? 원나라 공주를 페르시아 황제한테 시집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호송 책임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 마르코 폴로인데요. 베네치아 출신이면서 세계적 여행가라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를 더 붙이면 베네치아 상인이죠. 마르코 폴로의 여정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먼저 여행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베니스에서 떠나서 여기서 난파돼 갖고 이렇게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베이징, 상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7년 살고 이렇게 3년 걸려서 다시 돌아와서 베네치아로 돌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다시피 버마 갔다 온 루트도 표시되어 있죠. 미얀마. 버마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얀마의 옛날 명칭이 버마입니다. 그런데 인생여로도 아주 기구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친지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저놈 저 허풍쟁이, 저 말도 안 돼, 미친놈. 어디서 해적질하다 왔겠지. 20년 이상을, 23년을 집 밖을 나갔다 왔는데 금은보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거기다가 제노바랑 전쟁을 할 때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제노바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행운이 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야, 내가 저기가 중국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고 금은보화를 걸친 여자들이 와서 시중을 들고 미친놈 취급을 당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온 게 동방견문록, 영어로는요, The Travels of Marco Polo입니다. 이 책은요, 2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마르코 폴로고 또 하나는 루스티켈러 오브 피사. 그런데 왜 저자가 2명일까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감옥에서 막 떠들 때 이 루스티켈러라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거를 적고 소설로서 출판을 합니다. 루스티켈러는 누구냐? 삼류 소설가예요. 대단한 소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적어서 소설로 출판합니다. 그래서 동방견문록은 출판 당시에 소설이었습니다. 여행기로 바뀐 거는 대항해 시대에 드디어 이제 배로 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맞네. 스리랑카, 실론이죠. 진짜 있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동방전문록은 소설에는 여행기로 바뀌게 됩니다. 동방무역이 뭐냐 한번 따져볼까요? 동방무역 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동방무역 시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냐? 12세기부터 15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던 시대. 그렇죠? 왜 동방이냐? 유럽 관점에선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물건이 들어왔거든요. 동쪽, 즉 중동 지방이죠, 지금. 그리고 동방무역의 주요 물품은 향신료 무역입니다. 향신료. 이걸 영어로 스파이스라 그러는데 스파이스 트레이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동방무역을 찾으려면 스파이스 트레이드라고 쳐야 됩니다. 아시아에 다양한 향신료들이 들어오고 유럽인들이 열광합니다. 후추, 계피, 너트맥, 크로브 등등등 동남아시아 또는 인도가 주 생산지인 음식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그때는 약 또는 과시용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손님 초대하고 음식을 내놓을 때 계피를 잔뜩 쳐서 내놓습니다. 왜? 난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대접할 수 있어. 후추가 가장 대표적인 향신료였습니다. 영어로 페퍼라고도 하고 특히 이렇게 까맣서 뭐라 그럽니까? 블랙페퍼라 그러죠. 종류는 많은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블랙페퍼라 그럽니다. 후추가 향신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동방무역하면요. 유럽사가 아니라 세계사에서 보면 실크로드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재밌습니다.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에서부터 떠나갖고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로 어디까지 오냐? 투르키에까지 오는 게 육상 실크로드입니다. 해상 실크로드도 중국에서 떠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떠나기도 하고 인도에서 떠나기도 해갖고 중동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 있는 데로 도착하는 그 루트가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게 바로 뭐냐? 동방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무역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거대한 실크로드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무역을 통해서 유럽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동방무역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방무역 백기를 좀 자세히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지금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뭐 여기뿐 아니라 이렇게도 올라갔겠죠. 또 하나 루트는 투르키에 또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뭐 레바논이 있고죠. 이 중동 지방을 해서 이렇게 오는 루트. 이 두 루트가 동방무역의 백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한탕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방무역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한탕입니다.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 친지로만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했어요. 무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한 책임을 우습게 보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해서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요. 심지어 노예로까지 팔려갔습니다. 예, 그렇게 위험한 장사였습니다. 모험기업의 한탕, 즉 그 기업의 형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결국은 한 번 하고 자금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벤처. 어드벤처에서 나온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수행했던 사업이 바로 모험기업 한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탕 사업은 과연 어떻게 장부를 정리했을까라는 게 다음 주제입니다. 1-4호에서는 모험기업의 한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